나는 올해 63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3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흐릿해진다고. 아픈 기억은 점점 잊혀진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어떤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전쟁 이야기도 없었고 사랑 이야기는 더더욱 없었다. 누군가 먼저 묻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술잔이 몇 번 돌고 밤이 깊어질 즈음이면 아버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때 그 눈빛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은 텔레비전 소리가 꺼진 거실에서 아버지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만 바라보던 그 뒷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는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웃음을 크게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몫의 하루를 묵묵히 살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아버지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말이 없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게 아버지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평생 삼켜야 했던 말들이 그 침묵 속에 모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22살이던 해, 1961년. 그해 5월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도 그날 완전히 달라졌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도착하지 못한 편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에 관한 것이다. 구독은 어쩔 거유? 좋아요는 어쩔 거유? 눌러주실 거죠? 사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아버지는 22살이었고 그녀는 20살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김수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같은 대학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60년 가을 대학 도서관이었다. 아버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 단 한 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했던 것이 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던 날이었어. 도서관 창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았지. 그때 나는 그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이상한 말을 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단 하나의 고백이었다. 김수진. 그녀는 키가 작고 조용한 학생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적십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동네에 의료봉사를 다니곤 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했다. 도서관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여러 번 시도했고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그녀가 건넨 것은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였다. 아, 네. 어떠셨어요? 슬펐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대화는 학교 뒤편 작은 찻집으로 이어졌고 주말에는 함께 남산을 오르기도 했다. 1960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특히 전쟁 때 부상당한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 늙고 싶다고. 이 사람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몰랐다. 그녀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김병수 소장, 육군 소장이었다. 별 2개. 당시 군 내부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한국전쟁 때 공을 세워 빠르게 진급했고 군부 내에서 말 한마디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숨겼다.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버지가 자신을 떠날까봐. 하지만 1961년 봄 모든 것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수진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이었다. 성북동의 큰 기와집. 대문 앞에는 헌병이 서 있었고 마당에는 군용 차량이 서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김 소장의 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던 지난 몇 달이 이제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진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1961년 4월. 봄은 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거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군대가 움직인다는 소문.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 하지만 아버지와 수지는 그 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으니까. 5월 15일. 아버지는 수진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다. 은반지였다. 비싸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로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다. 이거 받아줄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수지는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오빠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쉬울 거야. 두 사람은 그날 밤 남산타워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함께 살아갈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미래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도 채지 못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서울거리에 탱크가 나왔다. 중앙청이 점령되었고 라디오 방송국이 장악되었다. 육군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침 6시 라디오에서는 군사혁명위원회의 성명이 흘러나왔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구정치를 타파하고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하숙집 라디오로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쿠데타, 군사정권, 그리고 김병수 소장. 수진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쿠데타에 가담했을까? 아니면 반대편에 섰을까? 아버지는 서둘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다.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는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다. 성북동까지 뛰어서 갔다. 집 앞에는 이미 군용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다. 헌병들이 대문을 지키고 있었다.
저기요, 김수진 양 좀 만나고 싶은데요. 누구십니까? 친구입니다. 학교 친구요. 헌병이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지금 면회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잠깐만요, 급한 일이.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이 열리고 김병수 소장이 나왔다. 군복을 단정히 입은 모습이었다. 별 2개가 햇빛에 반짝였다. 김 소장은 아버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자네가 내 딸과 만나던 학생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박민우입니다. 박민우. 서울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맞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소장이 자신에 대해 이미 조사를 했다는 뜻이었다. 예, 맞습니다. 김 소장은 아버지를 찬찬히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자네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압니다. 쿠데타가 아니야. 혁명이지. 부패한 정권을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지금 할 일은 따로 있어. 낭만적인 연애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거지. 소장님, 저는 수진 양을 진심으로. 진심? 김 소장이 비웃듯 말했다. 진심이면 뭘 해줄 수 있나? 자네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분필도 아니지. 내 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밥을 먹나? 사랑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나?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김 소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자네 내일부터 군대에 가게 될 거야. 예? 자네 나이면 이미 징집 대상이야. 근데 학교 다닌다고 유예받았지. 이제 그 유예가 취소될 거야. 그건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할 거야. 대학생 병역 특례 전면 재검토. 자네 같은 학생들 당장 입대 대상이지. 아버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우리 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 만약 계속 연락하려고 하면 자네가 어디로 배치될지는 나도 장담 못해. 전방? 아니면 더 먼 곳? 이해했나? 수진 양과 잠깐만이라도. 수진이는 지금 집 안에 있어. 당분간 외출 금지야.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제발. 돌아가게. 김 소장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문이 쾅 닫혔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집안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사랑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이틀 뒤 아버지는 소집영장을 받았다. 육군 훈련소 논산. 즉시 입영하라는 명령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의아해했다. 대학생은 보통 졸업 후에 입대하는데 왜 갑자기 영장이 나왔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김병수 소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입대 전날 밤 아버지는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첫 번째 편지였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내일 논산으로 떠난다. 군대에 가게 되었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아버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군대는 2년 반이면 끝나.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니? 나는 기다릴 수 있어.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말이야. 훈련소에 가면 주소를 보낼게. 편지 받을 수 있는 주소. 그러면 답장 보내줘.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다 듣고 싶어. 기다릴게. 꼭 답장 보내줘. 사랑해. 민우가. 아버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의 집 주소를 적었다. 하지만 직접 보낼 수는 없었다. 김 소장이 가로챌 게 뻔했으니까. 대신 아버지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다. 수진이네 집에 이거 좀 전해줄 수 있어? 형, 괜찮아? 그 집 아버지가 소장이라며? 알아. 그래도 이 편지는 꼭 전해야 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몰래 넣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수진에게 가지 못했다. 김 소장이 먼저 발견했기 때문이다. 소장은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논산훈련소. 아버지는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었다. 훈련은 가혹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 수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적었나? 혹시 우편이 늦어지는 건가?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훈련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매주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수진아, 훈련소 생활이 힘들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어. 하루 종일 뛰고 부르고 총을 들어. 하지만 견딜 수 있어. 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어. 혹시 내 편지 받았니? 답장을 못 받아서 걱정이야. 주소는 이거야. 논산 육군 훈련소. 제 연대 3중대 2소대. 꼭 답장 보내줘. 기다릴게. 민우가. 하지만 이 편지도 수진에게 가지 않았다. 훈련소를 떠나기 전 아버지는 우체국에 편지를 맡겼다.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정확히 적었다. 하지만 편지는 성북동 김수진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김 소장의 손에 들어갔다. 소장은 이번에도 편지를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 이미 쌓여가는 편지들 위에. 훈련소 6주가 지나고 아버지는 전방 부대로 배치되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다. 아버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김 소장의 영향력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하지 않았다. 수진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철원 부대에서도 아버지는 계속 편지를 썼다. 수진아, 나는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어. 북쪽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야. 밤이 되면 별이 정말 많아.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해. 별을 보면서 생각해. 너도 지금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내 답장을 아직 못 받았어. 어쩌면 내 편지가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계속 쓸게. 너에게 닿을 때까지. 언젠가는 닿겠지. 기다릴게. 민우가. 편지는 계속 보내졌다. 한 달에 4통, 5통. 하지만 수진에게는 단 한 통도 도착하지 않았다. 모든 편지는 김 소장이 가로챘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쌓여갔다. 소장은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젊은 것들의 사랑은 다 그렇지. 하지만 소장은 몰랐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수진도 편지를 쓰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하지만 보낼 곳을 몰랐다. 민우가 어디로 갔는지,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지만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 일은 잊어라. 이제 너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버지, 제발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알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너를 잊었을 거야. 그럴 리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해. 특히 군대에 가면. 수지는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김 소장은 이미 딸의 미래를 계획해 두고 있었다. 군장성 집안의 아들과 중매를 준비 중이었다. 다음 주에 누구 좀 소개시켜 줄게. 싫어요. 만나기만 해봐. 좋은 집안 아들이야. 아버지, 저는 민우 씨를 기다릴 겁니다. 그 이름 다시는 입에 담지 마라. 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명령에는 복종해야 했다. 하지만 수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그녀는 받지 못할 편지를 계속 썼다. 1961년 6월 20일. 민우 씨, 오늘도 우편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당신이 저를 잊은 건지도 몰라요. 아버지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혹시 제 편지가 닿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당신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기다릴게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수지는 그 일기를 베개 밑에 숨겼다. 아버지가 발견하면 안 됐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석 달. 수지는 점점 수척해졌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간호학과 친구들이 걱정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너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혹시 남자친구 때문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친구들은 수진을 위로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몰랐다. 1961년 가을. 김 소장은 결국 딸을 강제로 맞선 자리에 데려갔다. 상대는 육군 대령의 아들.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엘리트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맞선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남자는 수진의 무관심을 눈치챘다. 수진 씨, 혹시 다른 분이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괜찮습니다. 저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수지는 그제야 그를 제대로 봤다.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당신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에게 아버지가 물었다. 어땠니?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할 수 없어요. 왜?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김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아빠 말 들어. 그 사람은 너한테 연락도 안 했잖아.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연락을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거나. 아버지는 모르세요. 뭘 모르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그 말에 김 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소장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 때 잃었다. 그래서 딸만큼은 안전한 길을 걷게 하고 싶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딸을 더 아프게 하고 있었다. 철원 부대에서 아버지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 5시 기상, 점호, 훈련, 식사, 경계 근무, 취침.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 편지 쓰는 시간. 밤 9시 소등 전 30분. 아버지는 촛불을 켜고 편지지를 펼쳤다. 수진아, 오늘 동료가 제대했어. 2년 반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지. 부러웠어. 나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내 답장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 하지만 괜찮아. 어쩌면 군대에서는 편지가 늦게 오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너는 잘 지내고 있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봉사활동은 계속하고 있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내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나 곧 돌아갈게. 민우가 1961년 9월 10일. 수진아, 오늘 비가 많이 왔어. 철원은 비가 오면 정말 춥더라. 군복이 다 젖어서 저녁에 말렸는데 밤새 안 마르더라고. 비 오는 날이면 내 생각이 더 나.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비 오는 날이었잖아. 도서관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너는 책을 읽고 있었지. 그때 내가 읽던 책 제목이 뭐였더라? 무기여 잘 읽거라. 나도 그 책 생각이 나. 세상은 모두를 부수지만 그래도 어떤 이들은 부서진 곳에서 더 강해진다는 구절.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져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너를 지킬 수 있게 기다려줘. 민우. 1961년 12월 24일. 수진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부대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 다들 고향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족 이야기, 연인 이야기. 나도 너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남산에 올라갔던 이야기.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던 가을 이야기. 동료들이 부러워하더라. 그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나는 자랑스러웠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수진아, 내년 크리스마스는 꼭 같이 보내자. 약속해. 답장 기다릴게. 메리 크리스마스. 민우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혹시 수진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난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아버지를 괴롭혔다. 그래도 편지는 계속 썼다.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 1962년 3월 1일. 수진아, 오늘로 군생활 9달째야. 이제 절반 정도 왔어. 요즘 내 답장이 왜 오지 않는지 생각해봤어. 혹시 내가 너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나를 기다리기 힘들어진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줘.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그것만 알면 나는 버틸 수 있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답장 보내줘. 민우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울었다. 막사 뒤편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23살 청년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성북동 김 소장의 서재.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한 달에 4통씩, 1년이면 48통. 모두 봉투가 뜯기지 않은 채로. 소장은 가끔 그 서랍을 열어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곧 서랍을 닫았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딸을 위한 일이라고, 딸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소장은 몰랐다. 그 편지들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을 거라는 것을. 1962년 여름, 아버지는 군 생활 1년을 넘겼다.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수진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점점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해. 그녀는 나를 잊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편지는 여전히 썼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1962년 7월 15일. 수진아,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은 비가 많이 와. 장마철이야. 별일 없어. 민우. 문장이 짧아졌다. 감정이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운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부대 내에서 아버지는 모범 병사였다. 훈련에 열심히 참여했고 명령에 충실했고 동료들을 도왔다. 하지만 누구도 아버지의 속마음을 몰랐다. 밤마다 편지를 쓰는 것도, 답장을 기다리는 것도. 어느 날 같은 소대원이 물었다. 박민우, 너 고향에 여자친구 있어? 없어. 진짜?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너 맨날 편지 쓰잖아. 그냥 일기야. 일기를 그렇게 많이 써?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또 편지를 썼다. 1962년 10월 1일. 수진아, 이제 곧 군 생활 1년 반이 돼. 반년만 더 있으면 제대야. 그때쯤이면 너도 대학을 졸업하겠지. 나는 뭘 할까? 아직 정하지 못했어. 원래는 신문사에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내가 없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야지. 어떻게든. 잘 지내. 민우. 편지의 끝이 사랑해에서 잘 지내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다. 1962년 겨울, 김 소장은 딸에게 다시 중매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육군 중령의 아들, 의사였다. 수진아, 이번엔 한번 만나보기만 해라. 아버지, 저는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네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기다릴 건데? 그 사람은 저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1년 넘게 연락도 없는데?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평행선이었다. 김 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쌓여있는 편지들. 한 통, 두 통, 50여 통. 소장은 그 편지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편지들을 태워버릴까?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이것들은 한 청년의 진심이었으니까. 소장은 다시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민우군. 하지만 이게 내 딸을 위한 길이야. 그 무렵 수지는 학교를 휴학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매일 밤 민우를 생각하며 울었다.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수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에만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언젠가 민우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나를 잊은 걸까? 정말 나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는 걸까? 수진도 점점 지쳐갔다. 1963년 4월,
아버지는 드디어 제대했다. 2년 반의 군 생활이 끝났다. 동료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이 기다리고 연인이 기다리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쁘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수진에게 가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야. 가봤자 상처만 더 깊어질 거야. 대신 아버지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1963년 4월 20일 마지막 편지. 수진아, 나 제대했어. 이제 군인이 아니야. 다시 민간인이 됐어. 2년 반 동안 너한테 78통의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어. 이제 알겠어. 너는 나를 잊었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변하니까. 나도 이제 너를 잊으려고 해.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거야.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안녕, 민우. 아버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이걸 보내면 정말 끝이구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우체통에 넣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아버지에게는 무언가 끝나는 소리로 들렸다. 그 편지는 사흘 뒤 성북동에 도착했다. 하지만 역시 김 소장의 손에 먼저 들어갔다. 소장은 이번에는 편지 봉투를 유심히 봤다. 마지막 편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제 포기했구나. 잘된 일이야. 소장은 이 편지도 서랍에 넣었다. 78번째 편지. 그리고 서랍을 잠갔다. 아버지는 취직 준비를 시작했다. 신문사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결국 작은 출판사의 교정 일을 하는 직원으로 들어갔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일은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줬지만 거절했다. 술자리에 나가라고 해도 거절했다. 그저 집과 회사를 오가는 삶.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웃음도 줄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박민우, 군대 다녀오더니 사람이 변했네. 원래 밝았는데 요즘 너무 조용해.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1965년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다. 중매였다. 친구의 소개였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배려심 깊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1966년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무표정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참았다. 그리고 평생 아버지 곁을 지켰다. 수진도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다. 1963년 여름 수진은 대학을 졸업했다. 간호사 자격증을 땄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취직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제대했을 시기인데도. 정말 나를 잊은 거구나. 수진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도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1967년 수진도 결혼했다. 아버지가 정한 사람과. 육군 대령 출신의 사업가였다. 수진은 결혼식 날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인형처럼 서 있었을 뿐이었다.
신랑은 착한 사람이었다. 수진을 사랑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사랑에 답할 수 없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싸우지도 않았고 큰 문제도 없었다. 아이도 낳았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생각했다. 민우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잊었을까? 답은 없었다. 1970년대 수진은 서울대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되었다. 성실하게 일했고 환자들에게 사랑받았다. 집에서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속마음을 몰랐다. 그녀가 매일 밤 은서랍을 열어 작은 은반지를 꺼내본다는 것을, 민우가 주었던 그 반지, 약혼의 의미로 건넸던 그 반지. 수진은 그 반지를 평생 간직했다. 남편은 그 반지를 본 적이 없었다. 수진이 숨겨뒀으니까. 1980년 수진의 아버지 김병수 소장이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였다. 수진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다가 잠긴 서랍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를 찾아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수진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뭐지? 봉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발신인 박민우, 수신인 김수진. 날짜 1961년 5월 21일. 첫 번째 편지였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두 번째 봉투, 세 번째 봉투, 네 번째. 모두 78통. 2년 반 동안 민우가 보낸 모든 편지. 하나도 뜯지 않은 채.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 민우는 자신을 잊지 않았다. 단 한 번도. 2년 반 동안 계속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단 한 통도 도착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로챘던 것이다. 수진은 편지를 하나씩 펼쳤다. 첫 번째 편지,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두 번째 편지, 답장을 못 받아서 걱정이야. 10번째 편지, 별을 보면서 생각해. 너도 지금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30번째 편지, 혹시 내가 너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마지막 편지. 이제 너를 잊으려고 해.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거야. 수진은 울면서 편지를 읽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20년 전의 시간이 되살아났다. 민우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도 같은 시간을 살았다는 것을.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한 시간을. 수진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다. 남편이 걱정했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981년 수진은 결심했다. 민우를 찾아야겠다고. 20년이 지났지만 알아야 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리고 이 편지들을 보여줘야 했다. 수진은 민우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대학 동창회를 통해, 친구들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다. 박민우, 작은 출판사 편집장,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었다.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다. 수진은 그 주소를 적어두고 며칠을 고민했다.
찾아가야 할까?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도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 수지는 민우를 찾아갔다. 1981년 가을. 수지는 민우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빨래가 걸려 있고 화분이 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다. 정말 괜찮을까? 그때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나왔다. 20년 만이었다. 아버지는 수진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수진? 오랜만이에요, 민우 씨.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20년의 시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어떻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다. 78통의 편지. 이게 뭐예요? 당신이 보낸 편지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숨겨뒀더라고요. 아버지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글씨, 자신의 마음, 20년 전에 쓴 도착하지 못한 편지들. 나는 당신이 내 편지를 무시한 줄 알았어요. 저도 당신이 저를 잊은 줄 알았어요. 답장이 하나도 안 와서 포기했어요. 저도 한 통도 못 받아서 포기했어요. 두 사람은 울었다. 20년 동안 쌓인 오해가, 20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민우 씨, 응, 그동안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다. 행복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저도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잘 살았어요. 그럼 됐어요. 네, 그럼 됐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삶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 2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으니까.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201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폐암이었다. 투병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김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였다. 78통. 나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다. 아버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김수진을 찾았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병원에 문의하고 마침내 연락처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수진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민우의 딸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우 씨? 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셨군요.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드릴 게 있어서요. 일주일 뒤 우리는 만났다. 작은 카페였다. 김수진 할머니는 78살이었다. 눈이 많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 나는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이 편지들을.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읽어드릴까요? 부탁해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요. 나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다. 두 번째 편지, 답장을 못 받아서 걱정이야. 10번째 편지, 20번째 편지. 나는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드렸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듣고 있었다. 마지막 편지까지. 이제 너를 잊으려고 해.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거야. 행복해. 안녕. 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도 편지를 썼어요. 네, 보내지는 못했지만 주소를 몰랐으니까. 일기장에 썼어요. 매일 밤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이걸 민호 씨 산소에 좀 갖다 놔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20년 뒤의 만남을, 그리고 평생 간직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가끔 창밖을 오래 바라봤는지, 왜 어머니에게 미안해했는지. 아버지는 평생 수진 할머니를 잊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 시대가, 아버지가 운명이 갈라놓았다. 편지는 도착했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다. 사랑은 남아있었지만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산소에 할머니의 일기장을 놓고 왔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수진 할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도 읽어보세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용서도 결론도 없다. 다만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할머니가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그 편지는 평생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하는 이야기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